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충실대학교 금융학부 가치투자 소모임 빕스에서 나왔고요. 발표하는 저는 한성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두올이라는 자동차 섬유 내장재 기업,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앉는 자동차 시트를 판매를 영위하는 두올이라는 기업을 진흙 속에 진출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주가 3,425원, 이번 주 금요일 기준이고요. 목표 주가는 6,402원, 그 다음에 상승 여력은 86.9%, 그리고 저희 빕스의 투자 의견은 매수 의견 제시하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발표하는 순서는 이렇고요. 밸류에이션 하는 과정까지 모두 마치고 나중에 Q&A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왜 두올인가에 대해서, 왜 두올을 정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제조업 시장, 그리고 특히 자동차 시장은 굉장히 암흑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도 전방 산업의 침체기를 맞아서 후방 산업도 함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두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올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성장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한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P와 Q의 증대가 확실하게 보장된 만큼 더욱더 성장할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두올을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산업 소개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은 전방 산업이 자동차 산업인데요. 자동차 산업의 특징으로는 전 후방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것, 그거 하나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침투되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쪽에 그래프 확인을 하시면은 꾸준히 올라가던 자동차 시장의 성장률이 어느 순간 팍 꺾이면서 1%대로 저성장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 그게 바로 이제 전체 시장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25%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이 최근에 역성장을 기록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정치로는 2019년에도 이러한 저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는 저기 오른쪽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차량이 계속 대형화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두올이 속해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간단한 개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후방 산업에 굉장히 큰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완성차 기업의 수주를 받으면은 그때서 개발,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완성차 기업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인해서 산업에 큰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두올이 영위하고 있는 시트 등은 자동차가 수소차가 되든 전기차가 되든 꾸준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기업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은 이제 국내 최대 자동차 섬유 내장재를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자동차 시트, 그리고 원단, 그리고 매출액 총 10%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어백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완성 자동차 기업 하면 이제 대표적인 현대, 기아차가 있는데, 앞서 이제 완성차 기업과의 커넥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그시나라는 스웨덴 원단업체에 인수를 하면서 굉장히 사업 관계의 다각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업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은 원단 사업 부문입니다. 이제 자동차 시트에 들어가는 원단들을 시트 완제품이나 봉제해서 판매하는 것처럼 원단 그대로를 판매를 하고요. 유럽 고객사의 원단업 점유율을 90%를 유지하는 그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테디셀러 모델들에 들어가는 시트들을 공급을 하고요. 최근에는 앞으로 출시가 예정된 제너시스 SUV 모델과 그 다음에 현재 현대차에서 판매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펠리세이드 모델에도 수주를 받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어백 사업 부분인데, 현대모비스와 키세이프티라는 업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7년 9월 달에 보그시나 인수를 통해서 외형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2018년부터는 보그시나 인수한 실적이 연중 반영되면서 총 매출액이 40%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최근 중국 시장이 역성장을 한다고 했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법인이 적자를 기록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사업의 다각화 그리고 다양한 고객사들을 늘림으로써 6%의 영업이익률을 오른쪽 그래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들에서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그시나 인수권입니다. 보그시나는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웨덴에 있는 자동차 시트 원단을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2016년 기준으로는 총 매출의 28.5%를 볼보 그룹에, 그 다음에 17.7%를 폭스바겐 그룹에 판매하는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인데요. 보그시나 실적이 2018년부터 이제 연중 반영되면서 그 40% 성장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 보그시나와 두오리, 시트업체와 원단업체가 이렇게 인수합병되면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 시너지 효과들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잡은 이유는 이미 외형 성장을 40%는 이룩하였지만 이보다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입니다. 일단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 중단 사업 손실과 그 다음에 기타 법인세 그리고 일회성 잡손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수익, 뭐 이런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수치가 조금 적게 잡힌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만약에 2019년에 실적에 그 손실이 반영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온다면 훨씬 더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저희는 이를 투자 포인트 1번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 기아차의 신차 출시, 그러니까 이제 Q의 증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대 기아차의 사이클이 다시 새롭게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이클 기준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많이 보이는 소나타 같은 차들과 뭐 세단들이 판매가 되었고 SUV 차량이 미포함된 사이클이 돌았다면은 2019년 현대 관계자가 말을 해주는 그런 사이클에서는 앞으로 소나타와 제네시스 그리고 이전에 미포함되었던 SUV 팰리세이드 같은 SUV나 아니면 제네시스 SUV 모델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이클로 인해서 현대 기아차의 매출액이 개선이 되면은 그만큼 두올에게도 호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희가 이거를 투자 포인트로 넣었고요. 이제 현대 기아차도 이제 꾸준해서 계속 꾸준해서 이제 매출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왼쪽 자료 보시면은 이제 2018년 2월의 국내 판매 대수와 2019년 2월의 국내 판매 대수예요. 2019년 2월 같은 경우에는 그 팰리세이드가 굉장히 판매가 잘 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증가, 6.4% 매출의 6.4%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그 현대기아차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포함을 하자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는 다양한 신차 스케줄들이 있잖아요. 그 팰리세이드를 포함한 뭐 다양한 차들이 해외에도 수출이 될 것이고 이것도 두올의 큰 이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투자 포인트 2번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투자 포인트 3번 글로벌 자동차 트렌드의 변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SUV의 증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UV들이 점점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현대차와 기아차 SUV 비중이 전체 모델 중에 SUV 모델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글로벌 완성차 판매 업체에서는 SUV 판매를 더 증대하겠다, 우리 모델 중에 더 많이 포함하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SUV 모델을 판매를 하는데 두올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을까? 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SUV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패신저카, 승용차나 세단보다는 훨씬 더 차의 크기가 크니까 두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원단을 판매하는데 조금 더 많은 원단을 판매를 하고요. 공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왼쪽 그래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는 제네시스 SUV 모델도 출시가 될 것이고요. 원래는 제네시스 같은 고급차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코오롱 글로텍이라는 업체가 따로 담당을 했었었는데, 이번엔 두올이 이런 고급차 모델도 담당하는 거 보면은 두올의 경쟁력이 그만큼 성장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두올은 해당 차종 팰리세이드와 제네시스 SUV 모델들을 모두 수주받으면서 이제 PE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상승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스크와 이슈들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원재료 관련된 이슈입니다. 원재료는 저기 위에 보시는 것 등의 다양한 종합적인 요소로 통해서 그 가격이 결정이 되고요. 그다음 제품 판매도 제품 가격도 다양한 그 이유들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스프레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올은 분기별 누적 매출 총 이익률을 보시면은 계속 꾸준하게 그 이익률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이거는 큰 리스크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국 시장의 역성장인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중국 시장이 갑자기 2018년에 마이너스 2.8%로 확 꺾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두올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법인의 손실 때문에 영업이익률을 더 높이지 못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 지역의 자동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소비 촉진책도 발표를 하였고요. 제조업 부가가치세도 깎는 등 자동차 제조업에는 굉장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보그스나 완성차 업체 중에서도 이제 보그스나를 인수하면서 두올은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을 고객사도 확보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2017에서 18 넘어가는 현재 그 상황에서는 크나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앞으로 만약에 중국의 성장 궤도 올라가면 두올도 거기에 편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은 전환우선주 이슈입니다. 보그스나를 인수하면서 총 707억 원이 들었는데 200억 원을 전환우선주로 해서 프리미엄 파트너스에서 이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게 나중에 만약에 전환우선주가 보통주로 변환을 하게 되면 주식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오버행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리스크가 아니고 이슈로 넣었는데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일시적인 효과라고 기업 가치 본질에는 크나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일단 이슈로 집었습니다. 다음은 밸류에이션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그 영업을 하는 그런 공장들이 있는 그쪽 법인들이 있는 나라들 위주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현대차 신차 출시 관련해서는 이제 투자 포인트 2번에서 현대차가 앞으로 얼마큼 판매할지 성장률을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중국,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시장이 그 경제 정책을 통해서 얼마큼 성장할 수 있는지와 그다음에 유럽은 이제 유럽 자동차 제조협회에서 예상하는 성장률을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남미 같은 경우는 현대차 브라질 공장 증설을 반영해 적용을 해서 2019년에는 2.93% 성장한 4,572억을 저희는 예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이익인데요. 매출원가와 판매비 관리비 분하지 않고요. 변동비와 고정비로만 나눠서 추정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였더니 마지막에 315억을 저희는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밸류에이션인데 저희가 상대가치 평가법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은 피어그룹이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산업 같은 경우에는 PER과 PBR이 그 해의 자동차 전방 산업의 실적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저희는 절대가치 평가법을 사용을 하였고요. DCF를 사용하지 않고 RIM을 사용한 이유는 DCF보다는 RIM이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RIM을 이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추정을 할 때는 이제 무이현 수익률, 국고채 3년 수익률을 이용을 하고요. 시장 수익률은 코스피 지수 연평균 성장률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을 내린 게 목표 주가 6,401원을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들 저기 위에 보시면은 Q의 증가와 P의 증가가 확실한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시장이 저희가 처음에는 진흙 속의 진주지만 이게 진흙이 아니라 오히려 늪일 수도 있는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산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진주가 나중에 목걸이가 될 수 있을지 반지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시장 상황에 설명해 주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목표 주가 6,401원 그리고 저희의 투자 의견은 매수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명지대학교 미르스 소속 김인영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두올 말고도 많은 원단 제작 업체들이 있을 텐데 왜 두올이
저렇게 많은 점유율을 지니고 있고 어떤 점에서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저렇게 많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두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경쟁사를 조사를 할 때 코오롱 블루텍과 그다음에 일정실업이라는 두 기업, 두 업체 말고는 딱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일정실업은 일단 코오롱 블루텍 같은 경우는 상장사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코오롱 블루텍은 자동차 시트 산업을 전문적으로 한다라는 이런 기업이 아니었고요. 그 다른 사업도 같이 하면서 시트 사업도 같이 한다. 그리고 이제 두올이 주로 판매를 하는 소나타나 산타페 같은 일반 스테디셀러 같은 서민차 등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종에 들어간다. 뭐 이런 고급 차종에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두올이 이제 제네시스 SUV 모델에도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코오롱 블루텍의 그 원래 갖고 있던 사업 영역을 오히려 뺏어가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정실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고 조금 더 영세한 기업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는 글쎄요. 근데 이제 그 두올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는 이제 일반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 있는 완성차 기업과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업 모델이 우선은 수주를 받고 그 다음에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이 이제 수주 받는 과정부터 일단 커넥션이 있는 기업을 먼저 그 위에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래서 두올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답변이 도움이 되었나요? 혹시 질문? 질문 그냥 육성으로 드릴게요. RPS인가요? RCPS인가요? 그 전환 우선주일 때 나온 것 같은데 그 전환 우선주라고 써있는데 전환 상환 우선주 뭔가요? 전환 상환 우선주 전환 상환 우선주입니다. 전환 상환 우선주면은 그 상환권이 누구한테 있는지 상환권이 이제 투자자한테 있나 내가 갖고 있나에 따라 주체인지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RPS라고 하셨죠? RCPS입니다. RCPS인데 그러면 이제 상환권이 누구한테 갖고 있나? 사업권은 여기 있는 PI 중에 프리미어 회사라고 그 투자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정할 때 이제 발행 주식할 때 그 계약 체결했을 때 가격이 얼마예요? 여기 200억인데 한 주당 5,000원으로 발행했습니다. 그럼 인더원이면은 이게 희석 주식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이제 밸류에이션 때 밸류에이션 때는 좀 급하게 마무리하느라 그렇게 반영 못했고요. 이런 희석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두올에서는 그 무상증자를 했는데, 그 무상증자를 했을 때 자사주를 제외하고 때문에 그런 주당 가치를 좀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을 계속하면서 이런 이슈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면 네. 그럼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그 하는 그 사업이 시트만 하는 건가요? 시트가 대부분이고 단가가 더 높고, 그 외에는 원단이라든지 에어백을 하고 있는데, 이 원단 같은 경우는 시트에도 사용이 되면서 내부 거래 매출도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국내 자동차 산업 자체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같은 회사들도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도 그 소나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공유 플랫폼 같은 걸 만들고 있는데, 이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전망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서 두올이 이렇게 강사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새로 나오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반영을 안 했는데, 주로 반영할 거는 일단 확실하게 예상 판매액이라든지 이제 회사에서 하는 목표 대수, 그다음에 출고, 그런 확실하게 정해진 데이터를 위주로 했고요. 그런 공유 산업으로 뭐 출고 대수라든지 그런 게 영향이 있겠지만 그만큼 아직 남아있는 수주도 있고 아직 그런 걸 우려할 만한
우려하기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답변드리자면 2018년 산업이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그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이어간다. 왜냐하면은 이제 두올 같은 경우 두올도 이제 다양한 유럽 고객사들이 있지만 고객사 인수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고객사들이 생겨서 네, 꾸준하게 영업이익률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네. 그래서 잘 들었습니다. 일부지향 부분에서 굉장히 이부 회장이고요. 여쭤볼게 지금 뭐 자동차 시스템 원단이나 에어컨 산업이 반도체 같이 엄청나게 진정이 된 사업이 아니고 현재 뭐 세계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가 중국의 지린 자동차나 아니면 이런 회사들이 유럽에 있는 매물로 나온 수많은 자동차를 훔치는 그런 추세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은 아무래도 좀 자기네 기업 몰아주는 이런 문화도 있고 해서 중국 업체나 이런 데 수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없나요? 물론 그런 이슈가 있겠지만 말씀하신 그 GT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두올에 있는 중국 법인이 따로 수주를 받는 등 해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올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두올이 일단 평장은 운영했는데 그냥 말할게요. 일단 평장은 2016년에 했지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협력 관계는 45년이 됐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그런 부분에 좀 경쟁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음 질문 있으신가요? 마지막 질문. 투자 포인트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보니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사람을 보고 그래서 우리 그걸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투자 포인트가 그거 하나로 같은 한국의 자체도 저는 도울에 대한 기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대한 정말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 현대 기아차 빼고의 투자 포인트가 있어요. 현대 기아차 기존의 개별 기업 자체로는 현대 기아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 비중을 좀 더 우선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새로 재작년에 보그스티나를 인수하는데 보그스티나는 좀 유럽 쪽에 강한 업체예요.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볼보 그 다음에 중국 OE에도 많이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수주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아직까지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정확히 데이터로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발표에서는 좀 소외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네. 이상 질의를 마치고 FCB 관계자분 코멘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각 사업부문 모르고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 저희는 좀 밸류에이션을 지금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밸류에이션에서 아무래도 이거 지금 경우 사업부문별로가 아니라 그 재무제표에서 국가별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다음에 혹시 제가 지금 저 강단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혹시 손익계산서 추정한 거 볼 수 있을까요? 이게 끝인가요? 네, 손익계산서. 아니, 추정하신 손익계산서요. 이걸 하나하나 뜯어보겠다는 게 아니구나. 여기 오늘 파이낸스 코리아 바이블에서 좀 멘토링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좀 질문 남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FCB 학교에서 잠깐 일하고 있는 노정균이고요. 먼저 이 밸류에이션을 할 때 손익계산서 추정할 때는 다 잘하셨는데 일단 매출에 그 다음에 매출원가 판관비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 그런 식으로 해야지 더 맞고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랑 무조건 나누는 것보다는 매출원가랑 판관비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영업이익률이 그냥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셨는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어떤 특정 수치를 중심으로 그걸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원가나 판관비의 비율을 확실히 구하면은 단순히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많이, 그러니까 더 판매를 많이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 매출 원가나 판관비를 줄여갖고 수익성이 증대돼서 그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실 때는 아까 그 민우 애널리스트 선배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그런 거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그 아까 자료들 같은 거 보면은 다 시장 조사기관이나 아니면 뉴스에 있는 것들을 찾아 쓰셨는데 거기다가 개인의 가정들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011년부터 18년도까지를 했는데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한 2020년이나 2021년도까지 뭐 매출액이 얼마고 영업이익이 어떻게 되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해줘야지 우리가 뭐 그 리포트를 면접할 때 제출했을 때 그 감독관들이 이런 가정을 세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런 추정치를 한 3개년도 정도는 꼭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발표도 이제 투자 포인트들이 좀 시나리오별로 잘 되고요. 그래서 각 사업 부분별로 잘 정리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1, 2는 좋았는데 3는 약간은 좀 막연했었던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만 보완해 주시면 잘하시는 발표였던 것 같고요. 저희는 이걸로 Q&A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